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비 내리는 고가도로 아래 10살 아이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어요. 엄마! 엄마! 눈 떠요? 피투성이가 된 여성을 끌어안고 오는 아이. 그 모습을 본 78세 재벌회장 한도연은 차에서 내렸어요. 아이야, 괜찮을 거야. 정말요? 엄마 죽지 않죠?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한도연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 앞에 있는 이 여성이 그 사건 이후 쫓겨난 며느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는 것을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든 누명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범인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시간은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시내 고층 빌딩들이 밤비에 젖어 반짝였어요. 한일그룹 회장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심은 여전히 분주했죠. 하지만 78세의 한도연에겐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도연은 책상 위 금색 시계를 바라봤죠. 아내가 생전에 선물한 그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먼저 가세요. 한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죠. 김태식이 나간 후 그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며느리 윤정은이 회사 금고에서 거액을 훔쳤다는 일 이후로 그는 가족과 단절했죠. 아들은 해외로 떠났고 손녀의 소식도 끊어졌어요. 그에게 남은 건 차갑게 돌아가는 회사뿐이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운전기사 박 씨가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집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검은색 벤츠가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갔어요. 빗방울이 차창에 부딪히며 흘러내렸죠. 한도연은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어요. 아니, 그보다는 공허했죠. 그때였어요. 엄마, 엄마. 절규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어요. 박 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죠. 회장님,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한도연이 눈을 떴어요. 고가도로 아래쪽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죠.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였어요. 한도연은 잠시 망설였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차 세워요. 예. 박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차 세우라고 했어요. 한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차가 천천히 갓길에 멈췄죠. 그는 문을 열고 내렸어요. 비가 그의 회색 코트를 적셨죠. 고가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좁았어요. 한도연은 손잡이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비에 젖은 계단이 미끄러웠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여성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눈 떠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울었을까요?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아스팔트에 누워 있었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한도연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비에 젖은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소리를 냈죠. 아이야.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작은 얼굴이었죠. 할아버지, 제발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한도연은 무릎을 꿇고 여성의 상태를 살폈어요.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도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피와 흙으로 더럽혀진 얼굴이지만 어딘가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죠. 이 사람이 설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왔어요.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태식 씨, 한도연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김태식이 급히 내려왔죠.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네, 회장님. 김태식이 재빠르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도연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여성에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아이를 바라봤죠. 아이야, 이름이 뭐니? 수민이요. 한수민이에요. 아이의 대답에 한도연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씨였어요. 혹시나 했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죠. 엄마 성함은 윤정은이에요. 그 순간 한도연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윤정은, 그 사건 이후 사라진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의 손녀였어요. 엄마가 깨어날까요? 수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한도연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죠. 이 작은 손녀를 그동안 몰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빨간 불빛이 빗속을 가르며 다가왔죠. 한도연은 수민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비 내리는 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 굳게 닫아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구급대원들이 윤정은을 들것에 올렸어요. 한도연은 수민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아이는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죽지 않죠?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한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그는 알았어요. 이 아이와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의 오해와 미움을 뒤로하고 말이죠.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한도연도 차에 올라탔죠.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수민이의 작은 손이 들려 있었어요.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새벽 1시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응급처치가 끝난 후 윤정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한도연은 보호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엄마가 있는 병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색 패딩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에는 엄마의 피가 묻어 있었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 이민호가 나와서 말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안도의 빛이 보였죠. 하지만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당분간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민이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죠. 할아버지, 엄마 괜찮다는 거죠? 그래, 수민아. 엄마는 이제 안전해. 하지만 한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기 때문이죠. 회장님, 환자분과 정확히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도연은 잠시 망설였죠. 그동안 사라진 며느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이나 치료비 문제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도연의 말에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일그룹 회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한도연은 수민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죠. 수민아, 배고프지 않니? 아니에요. 엄마가 깨어날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굳은 표정으로 대답하는 아이였어요. 10살밖에 안 됐지만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죠. 그때 수민이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고 낡은 손수건이었죠. 한도연의 눈이 그것에 멈췄어요. 손수건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모서리에 새겨진 문양이 선명했어요. 한일라는 글자와 함께 특별한 도안이 있었죠. 한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문양은 30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어요. 한일그룹의 상징이자 가문의 인장이었죠. 수민아, 그 손수건 어디서 났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아프거나 무서울 때 꼭 쥐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수민이가 손수건을 꼭 쥐었어요. 그 모습에서 한도연은 확신을 얻었죠. 이 아이가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여성이 바로 그의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아세요? 이 손수건에 그려진 그림을요? 순진한 질문이었어요. 한도연은 눈을 감았죠.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28살의 윤정은이 한일그룹 사회복지팀에서 일하던 때였어요. 그녀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들 도준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한도연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그는 며느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었죠. 바로 그 손수건이었어요.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였어요. 한일가의 며느리가 된 걸 환영해요. 이 손수건을 평생 간직하세요. 그때 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회사 금고에서 5억 원이 사라진 일이었죠. 모든 증거가 정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정은이 울며 호소했지만 한도연은 냉정했어요. 증거를 믿었죠.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고 아들은 아내를 따라 해외로 떠났어요. 그 이후로 한도연은 그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왜 우시세요? 수민이의 목소리에 한도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언제부턴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 손수건도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죠.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정은이 보였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있었죠. 그동안의 세월이 그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한도연은 창문에 손을 댔어요. 정은아, 그동안 내가 너무 늦었구나.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죠. 할아버지, 엄마 얘기 아시는 것 같아요. 수민이가 예리하게 물었어요. 10살 아이치곤 너무 영민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엄마를 알아. 그럼 왜? 이제야 오셨어요. 엄마는 계속 기다렸는데 수민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한도연은 할 말을 잃었죠. 그때 김태식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회장실에서 급히 챙겨온 옷가지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갈아입으실 옷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태식 씨, 이 아이가 우리 수민이에요. 김태식의 눈이 커졌어요. 그동안 사라진 어린 손녀였기 때문이죠. 정말 수민 양이십니까?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수민이가 작게 인사했어요. 김태식은 감격했어요. 그도 수민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정말 많이 컸네요. 예전엔 그렇게 작았는데. 태식 씨,
정은이 상태는 어떻다고 들었어요?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분간 의식 회복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생명엔 지장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수민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어요. 한도연은 아이를 품에 안았죠. 괜찮아, 수민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정말요? 할아버지가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약속할게. 한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되찾은 가족을 다시 잃을 순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병원이 조용해졌어요. 수민이는 한도연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작고 연약한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한도연은 중환자실을 바라봤어요. 정은이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그 사건 이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과연 정은이 깨어났을 때 자신을 용서해 줄까 하는 걱정이었죠. 운명은 그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어요. 손녀와 며느리를 지켜내야 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도연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죠. 한도연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정은이 누워있는 병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2시간이 지났지만 정은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죠. 수민이는 병실 안간히 침대에서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정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죠. 그 모습이 한도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들 도준이 12살 때 폐렴에 걸려 입원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정은이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간병했던 모습과 지금 수민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버님. 그때 정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던 게 생생했어요. 며느리는 친자식처럼 도준이를 사랑했었죠. 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 정은을 그 사건 이후에 냉정하게 내쫓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회장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김태식이 종이컵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도 회장과 함께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죠. 고마워요, 태식 씨. 한도연이 뜨거운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회장님,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해요. 한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동안 외면했던 시간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었죠. 그때 병원장 이성호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60대 초반의 그는 한일그룹 이사진과도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무슨 일이죠? 환자분의 치료비 문제인데요. 이미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보험 적용도 한계가 있고 이성호의 말을 한도연이 손으로 막았어요. 치료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의 치료를 해주세요. 하지만 회장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내 가족이니까요. 한도연의 말에 이성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일그룹 회장이 이런 환자와 가족관계라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우가 물러간 후 한도연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김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회장님, 언론에서 눈치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회장님께서 병원에 며칠째 계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 수도 있어요. 김태식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어요. 한일그룹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한도연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내가 숨기려 했던 건 진실이었네. 이제 숨지 않겠어. 회장님?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은이가 정말 도둑질을 했는지 다시 조사해 보세요. 김태식의 눈이 커졌어요. 그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증거들이 명확했잖습니까? 증거가 조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를 믿어주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를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루가 더 지난 후 한도연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동생 한도식이었죠. 형,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도식은 형을 보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72세의 그는 여전히 한일그룹 부회장 자리를 탐내고 있었죠. 병문안 왔어. 한도연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누구 병문안? 설마 그 여자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니지? 도식의 말에 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형, 그 여자가 회사 돈 5억을 훔쳐간 거 잊었어? 그게 정말 정은이가 한 일인지 의심스러워. 한도연의 말에 도식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죠. 뭔 소리야? 당시 증거가 명확했잖아. CCTV에도 나왔고 지문도 나왔고 그 증거들을 다시 조사해 보려고 해. 미쳤어? 그 사건을 왜 다시 들춰내? 도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의 반응이 이상하게 격렬했죠. 한도연은 동생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도식아, 혹시 그때 일에 대해 아는 게 있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도식이 과격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는 급히 병원을 떠났죠. 한도연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의구심을 키웠어요. 저녁이 되자 한도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옥상에는 그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거나 바람을 쐬러 나온 사람들이었죠. 한도연은 구석진 곳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지. 가족의 마음만 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지난 그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정은과 수미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태식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회장님, 그 사건 관련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도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의 한 걸음 다가서는 느낌이었죠. 병실로 돌아오니 수민이 깨어 있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엄마가 언제 깨어나요? 곧 깨어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한도연이 아이 곁에 앉았어요. 수민이는 여전히 낡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죠. 할아버지,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수민이의 말에 한도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정은이 그동안 억울함을 참고 살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수민아. 할아버지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한도연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이었죠.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정은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약하지만 꾸준한 생명의 신호였죠. 한도연은 창문 너머로 정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이번엔 내가 지켜주마. 내 피와 같은 그 아이를.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도연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새벽이 오면 진실 찾기가 시작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충격적인 내용일지 한도연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침 8시 한도연은 병원 내 회의실에서 김태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죠. 김태식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도연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먼저 뺑소니 사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를 찾았어요. 김태식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CCTV 사진과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한일건설 협력사 대표 도재훈입니다. 그날 밤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한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런 인간이 정은과 수민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게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주변 건물 CCTV와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도재훈의 차량에서 충돌 흔적도 발견됐어요. 김태식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검은 BMW 앞범퍼가 찌그러진 모습이었죠. 그런데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도재훈이 사고 직후 부하들에게 연락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어요. 차량 수리도 당일 밤에 몰래 했고요. 한도연은 치를 떨었어요. 그런 치밀한 은폐 공작을 벌였다는 게 더욱 악질적으로 느껴졌죠. 즉시 모든 계약을 파기하세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요. 네, 회장님.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김태식의 효율성은 여전했어요. 한도연이 지시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둔 거였죠. 그런데 회장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건 관련해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한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상한 점 말인가요? 당시 CCTV 영상에 편집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은 씨의 지문이 나온 금고, 열쇠도 복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제품이라고요? 네, 원본 열쇠는 따로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은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 같습니다.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고 간 모든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때 급히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한도연과 김태식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중환자실로 뛰어가니 정은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수민이가 울며 엄마 손을 잡았어요. 정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죠. 수민아, 괜찮니?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한도연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수민이가 문 쪽을 가리켰어요.
정은의 시선이 한도연에게 향했죠. 그동안 마주친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어요. 정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어떤 원망까지 섞여 있었죠. 아버님, 왜?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도연이 병실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수민이가 많이 컸구나. 정은이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한도연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병원 경비원 정만수였죠. 실례합니다, 회장님. 누구세요? 한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병원 경비원 정만수입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만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SD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뭔가요? 뺑소니 사고 당시 CCTV 원본 영상입니다. 한도연의 눈이 번뜩였어요. 원본이요? 네, 제가 그날 밤 근무 중이었어요. 사고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정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그래야 했는데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만수가 SD카드를 한도연에게 건넸어요.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재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도연이 SD카드를 받아들였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뜻인가요? 한도식 부회장님 차량도 함께 있었어요. 사고 직후의 말입니다. 그 말에 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동생 도식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확실한가요?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정만수의 눈빛은 날카롭고 진중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한도연은 SD카드를 꽉 쥐었어요. 동생이 뺑소니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회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리 보셔야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한도연은 그 말의 뜻을 이해했어요. 동생을 의심해 보라는 뜻이었죠. 당신은 왜 이걸 나에게 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정의는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만수의 대답은 철학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느껴졌어요. 한도연은 병실 안의 정은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수민이와 대화하고 있었지만 때때로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만수 씨, 혹시... 한도연이 뭔가 묻고 싶었지만 정만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시면 병원 지하 보일러실로 오세요. 더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한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태식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 사람 믿을 만한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SD카드는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도연이 SD카드를 바라봤어요. 작은 장치 안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지 두려웠어요. 그날 오후 한도연은 회사로 돌아가 SD카드 내용을 확인했어요. 영상 속에는 도재훈의 검은 BMW가 정은을 치고 달아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5분 후 한도식의 흰색 벤츠가 같은 길을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듯한 장면까지 있었죠. 한도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도식? 내가 또 이 일에.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동생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죠. 한일그룹 본사 이사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길다란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임원들이 마주 앉아 있었죠. 한도연은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며칠 후 한도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짧게 자른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그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얇은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형, 우리 얘기 좀 해. 도식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한도연이 손을 들었어요. 다들 자리에 계세요.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니까요.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형제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건 처음이었죠. 형이 정신이 나갔어.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기르는 게 지금 우리 그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도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사회실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남의 자식이 아니야. 우리 손녀고. 한도연의 대답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손녀라고? 그 여자의 딸을 손녀라고 하는 거야? 도식아, 말 조심해. 한도연의 경고에도 도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 돈 훔친 사람 가족을 회장이 돌본다니요. 도식이 다른 임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상황이 도식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무 박인수가 도식을 지지했어요. 그는 평소 도식과 가까운 사이였죠. 언론에서도 이미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노세한 회장의 감정적 판단이라고 하더군요. 상무 최기영이 덧붙였어요. 한도연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김태식이 이사회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태식이 들어오며 한도연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초등학교에서 온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죠. 수민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한도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한도연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수민이가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아이들이 수민이를 놀렸어요. 도둑 딸이라고. 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임원들도 전화 내용을 대충 눈치채고 있었죠. 지금 수민이는 어디 있나요? 보건실에서 울고 있어요. 데리러 오실 수 있나요? 즉시 가겠습니다. 한도연이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이사회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형,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도식이 항의했지만 한도연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1시간 후 한도연은 수민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도착했어요. 보건실에서 수민이가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수민아. 한도연이 조용히 불렀어요. 수민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니? 한도연이 수민이 옆에 앉았어요.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애들이 엄마를 도둑이라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수민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저를 도둑 딸이라고 놀렸어요. 한도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겪기엔 너무 큰 상처였죠. 수민아, 엄마는 도둑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확실히 해줄게. 정말이에요? 그래, 약속할게. 한도연이 수민이를 안아줬어요. 작고 떨리는 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도연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올랐어요. 그동안 방치했던 진실 때문에 무고한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어요. 태식 씨. 네, 회장님. 정만수 씨 연락처 알아요? 네, 병원 경비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두 분 다 내일 아침에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 사건을 전부 다시 조사할 겁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한도연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그 사건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그는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어요. 당시 증거들을 보니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문득 도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생의 그날 반응이 이상했어요. 너무 격렬하게 반대했죠. 한도연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정은이 회사에서 일할 때 도식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형수는 참 착하네. 너무 착해서 탁이야. 도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회장님, 정만수입니다. 아, 정만수 씨.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저는 윤정은 씨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한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정은이는 제 딸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한도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당신은? 네, 수민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정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왜 지금까지 숨기셨나요? 딸이 한일가에 시집간 후로는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고 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이 누명을 썼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난한 경비원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도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정만수도 그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이번에는 정말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한일그룹 본사 지하 보일러실이었어요. 낡은 파이프들이 천장을 가득 메운 곳이었죠.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도연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이어 정만수가 나타났죠. 경비원 제복을 입은 그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전화해서 하신 말씀, 정말인가요?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만수가 정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윤정은은 제 딸입니다. 본명은 정정은이에요. 정만수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정은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한도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정은은 20살 정도로 보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왜 지금까지 숨기셨나요? 딸이 한일가에 시집간 후로는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가난한 아버지가 부담될까 봐서요. 정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고 제 딸이 누명을 썼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정은이가 무죄라는 말인가요? 한도연이 간절히 물었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작은 USB였죠. 이게 증거입니다. 뭐가 들어있죠? 그 사건의 진짜 CCTV 영상이에요. 제가 보안팀에서 일할 때 몰래 복사해 둔 거예요. 정만수가 USB를 한도연에게 건넸어요. 한도연의 손이 떨렸죠. 김태식이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그 사건 당일의 한일그룹 금고실 영상이 나타났죠.
시간은 밤 11시 30분이었어요. 누군가 금고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정은이 아니었어요. 한도식이었어요.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 속에서 동생이 금고를 열고 있었거든요. 도식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어요. 한도식 뒤로 젊은 여성이 따라 들어왔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저 여자는 누구죠? 한도연이 물었어요. 한도식 부회장의 내연녀 박미영입니다. 당시 재무팀 대리였어요. 김태식이 대답했어요. 그도 그 여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화면에서 두 사람은 금고에서 돈뭉치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체계적이고 신속한 움직임이었죠. 분명히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럼 정은이는? 네, 완전히 무죄예요. 누명을 쓴 거죠. 정만수의 말에 한도연은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왜 정은이가 자백했죠? 협박을 받았어요. 정만수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죠. 이건 당시 도식 부회장이 정은이와 나눈 대화 녹음이에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그 사건 당시 한도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정은아,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민이에게 해가 될 거야. 도련님,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증거는 이미 다 만들어놨어. 내 지문도 금고에 묻혀놨고. 그런 짓을 왜 하시는 거예요? 형은 나를 믿지 않아. 하지만 너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의심받지 않겠지. 충격적인 대화였어요. 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민이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정은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내가 죄를 인정해. 그러면 수민이는 안전할 거야. 어차피 내가 한일가에서 나가는 건 시간 문제야. 형은 너를 의심하고 있어. 한도식의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정은을 철저히 이용한 거였죠. 녹음이 끝나자 보일러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한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죽인 거였구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동안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회장님, 정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세요. 한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럴게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다음 날 오후 2시 한일그룹 이사회의실이었어요. 긴급이사회가 소집됐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한도식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한도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눈치챘죠. 오늘 이사회는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한도연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한도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죠. 김태식이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나타났죠. 이건 한도식이 일어서려 했지만 한도연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끝까지 보세요. 영상에서 한도식과 박미영이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임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형,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한도식이 소리쳤어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한도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한도식이 정은을 협박하는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도련님,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증거는 이미 다 만들어놨어. 내 지문도 금고에 묻혀놨고. 한도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형, 이건 정말 아니야. 그만해요, 도식아.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한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동안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살았잖아요. 나는 한도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체포될 거예요. 한도연의 말에 한도식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든 형사들이었죠. 한도식 씨 횡령과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도식이 수갑에 채워졌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형, 미안해. 늦었어요. 한도연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그동안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죠. 이사회가 끝난 후 한도연은 정만수와 다시 만났어요. 병원 앞 공원이었죠.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만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서신 거죠? 딸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정만수가 한도연을 바라봤어요. 난 사위 같은 당신을 믿었지만 당신은 내 딸을 내쫓았소. 아픈 지적이었어요. 한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믿겠소. 당신이 변했다는 걸 보니까요. 정만수의 눈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한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일그룹 사건이 대서특필됐어요. 그동안 밝혀진 진실이 세상을 놀라게 했죠. 한도연은 병원에서 정은과 수민을 만났어요. 정은은 이제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정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한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님.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정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동안의 원망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수민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이제 엄마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래, 수민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가족을 되찾았다는 기쁨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일그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울대병원 VIP 병동은 기자들로 북적였지만 한도연의 지시로 정은의 병실 주변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정은이 좋아했던 흰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그동안의 재회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김태식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게.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병실 안에서는 수민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은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후 처음 듣는 아이의 웃음이었죠. 한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정은의 목소리였어요. 여전히 약하지만 따뜻한 울림이 있었죠. 한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은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야위어 보였어요. 수민이는 엄마 곁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정은아. 한도연이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정은이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한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말했어요. 정은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나?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78세 노인의 간절한 사과였죠. 정은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정은의 대답에 한도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며느리의 너그러운 마음이 더욱 죄송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수민이가 한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괜찮아졌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한도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수민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많이 늦었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수민이의 말에 정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은의 용서에 한도연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한도연은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한일그룹 이사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저는 오늘 한일그룹 자산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구체적으로 한일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소외계층 지원과 교육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많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한도연의 답변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우리 세대의 사과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도연은 정만수를 만났어요. 병원 인근 조용한 찻집이었죠. 재단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도연이 정중히 부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만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니까요. 그렇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죠. 한 달 후 정은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한도연은 성북동 본가에 그들을 위한 별채를 마련했어요. 정은아, 여기서 지내면 어떨까?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너무 좋아요, 아버님. 수민이도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요. 정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미소였어요. 수민이는 넓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예뻐요.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수민아. 한도연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동안의 가족 식사였죠. 정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아버님 드세요. 정은이 한도연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한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어요. 고마워, 정은아.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민이가 물을 따라드렸어요.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이었죠. 수민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이제 아무도 엄마 흉보지 않아요. 수민이의 밝은 대답에 한도연은 안도했어요.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한도연은 옛 동료들과 만났어요. 한일그룹 원로 이사들이었죠. 도연이 정말 잘한 결정이야. 선배 이사 장혜석이 말했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나? 고마워요, 형님.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도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도식이는 어떻게 됐나? 형기가 확정됐어요. 5년 선고받았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동생에 대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어요. 언론에서는 한도연을 정의로 눈뜬 회장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정작 그에게는 그런 평가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한도연은 마당에서 수민이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행복해요? 수민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그래, 수민아. 할아버지는 지금 정말 행복해. 한도연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돈과 권력을 추구했던 과거보다 훨씬 충만한 기분이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 건강해지셨고 할아버지도 생기셨어요. 수민이가 할아버지 팔을 꼭 잡았어요. 한도연은 그 작은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한도연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래간만에 하는 일기였죠. 오늘 정은이가 웃는 모습을 보았다. 진짜 웃음이었다. 수민이도 밝아졌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야 안다. 가족이었다. 사랑이었다. 신뢰였다. 펜을 들고 있는 그의 손에서 오래된 금색 시계가 반짝였어요. 아내가 선물한 그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한도연의 마음도 그 별처럼 밝아져 있었어요. 정은과 수민이가 잠든 별채를 바라보며 한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묵은 미움 대신 따뜻함이 자리했어요. 78세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죠. 봄이 왔어요. 서울의 벚꽃이 만발한 4월이었죠. 한일그룹 본사 63층 옥상 정원은 분홍빛 꽃잎들로 가득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하늘거리며 춤을 췄어요. 한도연은 수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78세의 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차갑던 눈빛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꽃잎이 눈 같아요. 수민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떨어지는 벚꽃 잎사귀들이 아이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러게, 정말 예쁘다. 한도연이 수민이 머리에 앉은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줬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할아버지의 자상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민아, 이제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그럼 뭐라고 불러요? 난 그냥 내 할아버지야. 한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권위적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죠. 수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팔을 껴안았어요. 네, 할아버지. 뒤에서 윤정은이 그들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어요. 봄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얼굴이었죠. 정은아, 너도 이리 와. 한도연이 며느리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어요. 정은이 다가와 그들과 함께 걸었어요. 아버님,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래. 오늘 같은 날엔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세 사람은 정원을 한 바퀴 돌며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저 나무 보세요. 수민이가 정원 한켠의 어린 나무를 가리켰어요. 갓 심은 듯한 작은 나무였지만 푸른 잎사귀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 나무도 우리처럼 새로 시작하는 거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한도연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맞아, 수민아. 모든 생명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나는 소리였죠. 봄바람에 실려온 그 웃음소리가 정원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한도연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도시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정은아, 재단 일은 어때? 정말 보람있어요, 아버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정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일복지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있었죠. 정만수 아버지도 잘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래, 정말 고마운 분이야.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만수는 재단의 실무를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서민들과 함께 살아온 그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었죠. 오후 3시경, 세 사람은 옥상 정원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가는 길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저녁엔 뭐해요? 수민이 숙제 도와주려고. 정말요? 할아버지가 공부도 잘 가르쳐줘요. 수민이가 좋아하며 말했어요. 요즘 한도연은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로비에 내려오니 김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재단 첫 번째 장학생들이 결정됐어요. 모두 20명입니다. 김태식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도연이 그것을 받아보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좋군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럴 거예요, 아버님. 정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성북동 집으로 돌아갔어요. 넓은 한옥의 마당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정은이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텃밭도 보였어요. 엄마, 저 상추 따도 돼요? 그래, 수민아. 조심히 따거라. 수민이가 텃밭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도연은 흐뭇해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정은이 손수 만든 음식들이 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나물들, 그리고 수민이가 딴 상추쌈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고마워, 정은아. 정말 맛있어. 한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는 식사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뭐라고 소개할 거니?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할 거예요. 수민이의 말에 한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식사 후 한도연은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요즘 매일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 수민이와 정원을 걸었다. 벚꽃이 참 아름다웠다. 정은이도 많이 밝아졌다. 내가 놓쳤던 시간들이 아깝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그날이 떠올랐어요. 비 내리던 그 밤, 운명처럼 정은과 수민을 만난 그 순간 말이에요. 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 멀리 고가도로가 보였어요.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가로등이 설치되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고가 났던 그 자리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죠. 그날 내리던 비는 미움의 끝이자 사랑의 시작이었구나. 한도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수민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수민아. 공부 열심히 해. 한도연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아이가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죠. 돌아오는 길에 한도연은 정만수를 만났어요. 재단 사무실에서였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만수 씨도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재미있어서요. 정만수의 표정이 밝았어요.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이 느껴졌어요. 정은이는 어떤가요? 정말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 도우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한도연은 다시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해가 지고 있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터였어요. 한도연의 손목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켰어요. 아내가 선물한 그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당신도 기뻐하겠지?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걸 말이야. 한도연이 하늘을 보며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했어요.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은과 수민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왜 안 내려오세요? 저녁 준비됐어요. 수민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려가자. 세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한도연은 잠자리에서 마지막 생각을 했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비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단비였죠. 그 비가 한도연 인생 마지막 눈물이 되어 조용히 흩어져 갔어요.